최감독님, 클라우드를 은행의 예에 비교하신 거 정말 굿입니다. 이런 예가 이해를 돕고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귀에 쏙쏙 박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최 대표님 굉장히 말씀 정말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내용도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최 감독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앞으로 MS, 오라클, VMware,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가 더욱더 활성화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스템의 네네. 관점에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은 저걸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MS, 뭐 애주어 서비스든 오라클의 백엔드 서비스든 네네. VMware든 네. 아마존이든 다 저기는 이제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핵심은 이 업체들이 경쟁을 가속한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좋은 거죠. 예, 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속도도 네. 빨라질 수밖에 네네. 없고 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변화갈 거거든요. 결국 키는 뭐냐? 저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 연결성과 그리고 그 가치들을 저기서 스케일러블하게 뽑아낼 거냐. 네네. 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스케일러빌리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정비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뭐 100테라바이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내가 가질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1테라만 계약을 해놓고 쓰면서 네. 갑자기 유저가 뭐 폭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스케일러블한 서비스 옵션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완충해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90년대만 해도 MS가 제국이었잖아요. 하나 다 먹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인터넷도 좀 구글이 뭐 이렇게 해외에서는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독점을 하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앞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이 돼가지고 누군가 완전히 독점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연결의 시대니까 뭔가 다양성의 생태계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하나가 절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하나가 절대로 독점할 수 없는 게 왜 절대로라고 그렇게 저는 왜 절대로라고 네.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가 독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독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질 않아요. 네네. 생태계를. 오케이. 결국 하나, 두 개가 춘추 전국이 돼서 30개, 40개가 됐다가 또 줄어듭니다. 네. 경쟁이 격화되면 또 뭐 이합집산이 되면서 또 10개, 5개가 됐다가 네.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하는데 결국은 절대 하나로 통일은 되지 않으나 네.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할 때는 저게 가장 경쟁력 있고 어떤 목적에서는 뭐 아마존이 가장 경쟁력 있고 그래서 I see.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공존하는 것 그런 것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뭔가 이게 맞춤형에 따라 가지고 네네. 개인화. 자, 홍성우님, 향후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사업이 유행할까요? 빅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스토리지 사업이나 빅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더 활성화가 될런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그 하드디스크 비즈니스 때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크리스 텐슨 교수가 쓴 그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책에 보면은 예전에 초창기에 하드디스크가 12인치에서 8인치가 되고 6인치가 되고 뭐 3.5인치가 되고 하면서 하드디스크가 그 집적도와 가격이 진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때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인 스토리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얼마나 많이 싸게 저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많이 보관할 수 있고 네네. 얼마나 쉽게 유통할 수 있냐,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여기에 경쟁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전혀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네.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죠. 조그만 뭐 USB 하나도 256기가 뭐 네네. 이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 저렴한 네네. 것들도 결국은 이제는 그걸 담는 물리적인 컨테이너보다는 그 안에 어떤 걸 담느냐, 그리고 담겨진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뽑아낼 거냐가 네. 키가 되거든요. 결국은 네.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 사업이나 빅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더 활성화는 당연히 되겠지만 네. 가치는 스토리지 자체보다는 데이터 속에서 관계를 찾는 쪽으로 점점점 부가가치의 웨이트는 커질 거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영님, 몇 년 전에 유비쿼터 시대가 온다고 큰 화두가 됐었는데 지금의 IoT로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닌가요? IoT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연구 단계가 아닌 실생활에 접목되어 활용이 가능한 시기를 몇 년을 보고 계시며 어느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까요? 맞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비퀴터스의 철학이 IoT의 기본 철학입니다. 네. 유비퀴터스의 철학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컴퓨팅 파워에 접근해서 이걸 사용하는 할 수 네네. 있다. 그래서 네. 그 인프라를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비퀴터스 컴퓨팅을 제창한 사람이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그 제록스 파크 연구소의 교수예요. 네. 연구원이에요. 또 어떻게 그런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그렇다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그러게요. 근데 어디 뭐 지금 연결된 거 아니야 지금 어디? 본인 지식이 네, 아니라? 연결돼 있나 아니, 뭐 봐요. 지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 맨날 근데- 말하면 맨날 그런 걸 딱 네.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된 거 해가지고 의심이 가.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사물 인터넷이랑 똑같은 컨셉들이 있어요. 결국은 사물 인터넷은 그 유비퀴터스 인프라 속에 있는 어떤 사물이 연결된 인터넷의 속성 네. 그걸로 딱 접근하면 딱 맞고요. 네네. 언제 이것들이 활성화될 거냐? 사실은 똑같아요. 뭐냐면 기술이 과거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스마트폰 모두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썼는지 잘 기억하시는 분도 없어요. 모두가 그냥 쓰고 있어요. 카톡 한 10년째 쓰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건 6년밖에 안 됐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네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죠. 카톡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썼고요. 네. 계속 적전할 때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저게 될 것이냐. 근데 어느 날 그 소리는 없어지고 가장 큰 기업이 되고 다음을 인수해버리고 없애버리는 회사가 네네. 돼버렸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게 기술의 기본적인 공통점들인데 지금 질문하신 게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마치 우리 삶 속에 아직 없고 도대체 이제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 이미 적용이 다 돼 있습니다. 네네. 이미 다 우리가 쓰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한 번은 훅 이렇게 그렇죠.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스며들고 있고 그 스며드는 게 아, 내 그치. 눈에 보일 때는 이미 스며들 때안 모두가 그치. 안 보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뭐 IPv4, IPv6 이런 얘기 옛날에 했어요. 네, 그 IP 어드레스가 이제 더 이상 네, 없을 네. 거다. 네, 네. 그래서 빨리 IPv6로 가야 된다. 그거를 벌써 15년 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 이제 그 비즈니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그거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실제로 네. IPv4는 이제 끝났거든요. 몇 년 네, 전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누가 IPv4, i6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OS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IPv6가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미 쓸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영원이네. 네,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네. 다만 내 눈에 보일 때는 네. 그것들이 이미 모두가 쓰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되게 이 얘기를 자주 하시는 그 SF 소설가가 한 분 있죠. 네, 그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은 그 미래는 네. 이미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것들이 보편적이지 않을 뿐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심동아님, 남보다 빨리 시대 흐름에 맞게 정보나 유행에 민감하려면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 습득이 우선인지요? 아니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너무 많이 추상적이라 관련 직업이 아니면 잘 모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저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클라우드, 뭐 IoT, 웨어러블,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끊임없습니다. 새로운 네네. 기술에 나온 용어들이 네네. 그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식으로 습득할 건지를 고민하면 벌써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런 기술들은 사실 서로 관련이 있어요, 다.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냐 뭐냐 빅데이터냐 보다는 네. 이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 습득보다는 호기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실제 빅데이터나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클라우드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네, 클라우드는 이거구나. 그렇죠. 빅데이터 정의가 나면 이거다. 이거구나라고 알면서 끝나지 마시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훨씬 저는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보면 체험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로 간에. 자, 류성민님,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 초기라 생각되는데 더 활성화되고 공기업에서도 응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의 인프라 시장에서의 관점과 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이드의 관점이라고 하면 네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점에서는 시장이 없고요. 네. 다 외부 솔루션, 해외 네, 솔루션들이 네네. 들어와서 KT나 KT 클라우드들이 있긴 해요. 네네. 근데
기술적으로 뭐 스케일러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네네. 좀 없고요. 그래서 그쪽 기반의 사업들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 클라우드 핵심은 이 클라우드가 유비퀴터스 컴퓨팅의 엔진 역할을 나중에 해줘야 되거든요. 네. 스토리지 역할도 해줘야 되지만 컴퓨팅, 프로세싱 역할도 해줘야 돼서 어. 단순히 스토리지가 싸다, 크다가 아, 핵심이 오케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인덱싱하고 얼마나 서칭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내고 하는 그런 API서부터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 사이드에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기회복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지금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공기업들이 지금 뭐 구글이나 아마존 클라우드 못 쓰게 합니다. 네네. 보안 때문에. 네네. 사실은 보안 기존에 쓰는 시스템이 보안이 더 안 좋거든요. 이 클라우드보다.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뭐 드랍박스 이런 것들을 차단해 놓고 못 쓰게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에서 응용되게 하려면 이런 정책부터 먼저 좀 개방을 하고 네. 그거를 너무 전통적인 보안의 관점이 아니라 조금 좀 진보된 보안의 관점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좀 시도하는 것. 그게 네네. 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안 쓰고 있어요 이미. 네네. 네, 쓸 수가 없어요. 네. 유비쿼터스의 클라우드가 유비쿼터스 엔진이란 말 들으니까 확 다가오네요. 사실 유비쿼터스 옛날에 말이 많았지만 네. 사실 뭐 뭐야 그냥 끝났는데 거기 진짜 엔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죠? 네. 클라우드 같은 네. 이제 네트워크는 이미 된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신 분 중에 최감래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최감래님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에 계신 분들 저희가 앞으로 방송에 더 반영하겠고 응해주신 분 중에 저희가 10분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고 하죠. 네. 네, 연결성은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저나 뭐 미래학자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연결이 사물 인터넷으로 더 촘촘해지면 결국 인간이 이 환경,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죠. 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제어권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더 진화가 되면 뭐 2030년, 2025년 이후에는 브레인넷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제 이 연결 위에 과거에 그냥 데이터만 실리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인간의 감정이 실리고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들이 실려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뇌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아니요 2025년 30년 얼마 안 남았죠. 보자 이제 10년 15년 20년 그러면 굉장히 그때가 되면 네. 노인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럴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공존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결은 막을 수 없는 변화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이 연결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기계,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속에 매몰되지 않고 네. 여전히 인간으로서 네. 창의적인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분들이 꼭 만들어낸 가치를 혼자 독식하지 네. 말고 꼭 네.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네. 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는 오늘 3명의 게스트를 쭉 만나면서 어떤 이제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이제 모든 게 스며들 거지만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에 우리가 여기 함몰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만의 나는 과연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나에 대한 또 성찰 같은 것이 뭐 인문학 강좌 아니지만 그런 거 좀 중요하겠다. 네. 아니면 정말 휩쓸려 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 2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과연 오늘 제가 아까 공기업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할 것인지 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